제가 이제 한 분씩 소개해드리면 앞에 나와서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뭐 두말 필요 없죠.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우주인이십니다. 이소연 박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주과학과 우주개발을 위해서 많은 이제 과학자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또 그 차세대 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그 소장 우주과학자 카이스트의 전은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요즘 아마 제일 핫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교수하시면서 또 일반 대중분들한테 그 쉽게 과학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도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는 김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분씩 간단하게 이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 1년 동안 쭉 운영위원으로 또는 이제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이제 그 입장에서 어떻게 봐오셨는지 마지막 심사 날까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 행사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씩 먼저 좀 청하고 싶네요. 네, 이소연 박사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행사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되게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저 대학교 때도 그렇고 사실 이런 우주나 공학, 과학에 대해서 저는 접하게 된 게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컴피티션을 외국에서나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좀 가볍고 즐겁게 접근하는 우주나 과학이 잘 없었고 또 이런 컴피티션이 뭐 학교에서 수학경시대회나 뭐 과학경시대회가 아닌 이렇게 좀 모여서 같이 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가끔 이제 들으면 어른 돼서 들으면 이제 외국 친구들은 어렸을 때 스페이스 캠프도 하고 무슨 컴피티션도 하고 상도 받고 뭐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이런 컴피티션 한다고 하면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주인으로 다른 나라 컴피티션도 이렇게 이제 심사위원 하러 가고 하면은 또 해외 친구들은 한국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제 이런 컴피티션이 투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들은 막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생길까 말까 하고 또 그들은 뭐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 해보고 막 이런 얘기들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마냥 부럽고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뭐 요즘 이런저런 말도 많은데 이런 거 재미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자리나 기회나 직업이나 학교나가 좀 계속 생겼으면 좋겠는데 크게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뭐 우주인 되시고 난 이후로 국내외로 굉장히 넓게 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뭐 프로그램 저희 스페이스 챌린지 프로그램에도 뭐 여태까지 쭉 많이 도움도 주셨고 그랬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어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긴 하네요. 예. 다음으로는 그 카이스트 전은지 교수님은 그 우주과학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전공하시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또 좀 궁금한데 그거 포함해서 자기 소개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또 운영위원으로서 쭉 참가해 오신 데 대한 소감까지 좀 말씀 청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전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같이 앉아 있어도 될지 잘 모르겠네. 그 너무나도 유명하신 이소연 박사님과 김성욱 교수님 사이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 소개부터 먼저 드렸고요. 네, 저는 지금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기 지금 아는 친구들도 좀 보이네요. 네,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연료체 관련된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운영위원으로 이 팀에 운영위원으로 초대가 될 때 이제 박선준 그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원래 그 전에 좀 아는 사이였는데 전화를 주셔서 스페이스 챌린지를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정부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챌린지라는 정부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으로 팀을 짜가지고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뭐 스페이스 챌린지, 스페이스 파이어니어라고 하는 항공우주공학과나 관련 연구자면 대한민국에 누구나 과제 수주를 하고 싶어하는 과제가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스페이스 챌린지라는 건 뭐 저희 업계에 있는 저한테나 혹은 저희 동료들한테나 혹은 뭐 모두에게나 그냥 뭐 너무나 대표적인 단어일 텐데요. 제가 이 팀의 운영위원회 초대가 돼서 처음에 토픽을 정할 때 뭐 토픽도 뭐 이걸 하니 저걸 하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우주 자전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너무 재밌겠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완전 연령에 상관없는 전연령의 전공과 무관하게 그냥 일반에게 오픈하는 과제여서 그렇게 걱정을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제안서들을 받기 시작해서 다들 깜짝 놀라셨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대목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에 관심이 많다였거든요. 근데 이 관심이라는 게 그냥 뭐 당장 관심은 돈도 안 되지만 관심에서 모든 게 사실은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님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우주는 대부분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쓰는데 동의를 구하려면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크지는 않지만 이런 그 DRB에서 이 스페이스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업계에 있는 이 직업인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이러한 우주에 대한 관심, 스페이스 챌린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김상학 교수님도 우리 스페이스 챌린지 운영위원으로서도 꾸준히 참가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뭐 이런저런 참여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청하죠. 예. 사실 오늘 패널 가운데 제가 제일 분야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게 유리하긴 하지만 오늘은 워낙에 이 스페이스 챌린지에 딱 적합한 두 분이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가장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역사 기초시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초긴 하지만 사실 이 경영이라는 것이 학문의 발전, 서양 과학의 발전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론들이 그 어떤 주로 상급을 내건 왕이 내건 상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풀다가 그렇게 발견된 이론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많은 과학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 형태를 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들이 가장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새로운 그 분야의 조약이 일어나고 물론 그 분야는 지금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경영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과학기술 발전에 많이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형태가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대학 때는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 포스텍, 그러니까 포항공대에서는 달걀 떨어뜨리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달걀을 떨어뜨리는데 가로세로 몇 센치 그 구조물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떨어져서 안 깨지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원래 이제 공학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달리 뛰지 않아요.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계란을 만들어서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던데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 경영 방식이 좋은 것이 사실 현행 그냥 뭐 시험 보고 학생들 그냥 수업 듣고 학점 받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인재를 찾을 수도 있지만 과학 기술이라는 건 대부분 너무 덕후들이 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이런 정통 교육 과정이 아니어도 뭔가 하나에 꽂혀 있는 그런 아주 집착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만이 아니어도 다음번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어떤 교육 트랙에 있지 않더라도 이 문제 정말 흥미롭다. 본인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과학자나 기술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본인도 또 그런 그 자신의 숨어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기회에 기획은 참여를 했지만 저도 죄송하게 그 뒤로는 거의 많이 못 받아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와서 그 기획이 어떻게 결실될지 꼭 보고 싶어가지고 왔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특히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상욱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경연이 그 전에도 이제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난 게 그 HPA라는 게 있습니다. Human Powered Aircraft라고 해서 사람의 힘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러니까 인력 비행기죠. 네, 공중 자전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가 예전에 아마 카이스트에서 주최를 해서 몇 년 동안 이어졌고 지금도 유튜브에 아마 그 영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우리 이 DRB 스페이스 챌린지처럼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또 학생들을 위한 이런 경연이 과학과 관련된 넓은 의미로 과학 또는 좁은 의미로 이런 항공 우주 쪽 관련된 컴페티션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세 분하고 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그 김상욱 교수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우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2023년 작년에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책도 발간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 책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에 대해서 혹시 각별하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되게 이상한 질문이죠. 되게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게 질문의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우주에 관심이 있는 건데 물론 제 연구 영역은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원자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가 양자역학이나 제 연구할 때에는 우주에 대해 전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다는 것이 제 연구에 아무 관련이 없고. 다음에 심지어 상대성 이론조차 쓰는 적이 없어요. 저희가 다루는 영역은 상대성 이론이 거의 작동 안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주랑 상관이 없는 연구를 하는데 관심이 있냐 그러면 사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물리과 학생들한테도 야, 너희가 물리를 연구하는데 맨날 책 보고 문제 풀고 이런 거 이제 맨날 하는 거거든요. 가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봐라. 너희가 연구하는 게 이 우주 그 방정식이 이 방 안에서 작동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전 우주 공간 전체에서 작동된다는 게 이 과학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만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안에서만 작동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늘을 보라 그러고 생물과 학생들한테도 야, 너 생물을 연구하는데 맨날 DNA 뭐 맨날 뭐 이렇게 뭐 시약 하지 말고 길 가다가 좀 꽃을 좀 보고 나무를 좀 보고 그래서 사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왜 있었냐는 건 이상한 질문이고요. 제가 이제 물리를 설명할 때에도 언제나 우주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사실 양자역학이나 원자보다 우주에 관심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자기학이나 반도체보다도 블랙홀에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나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종으로서 너무나 자연적으로 모두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저는 그거는 원래 있던 관심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어떤 억압을 통해서 없앤 거죠. 너는 이것만 해, 넌 저것만 해. 어릴 때 우리 모두 다 과학자였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길 가다가 다 모든 걸 궁금해하고 땅 파보고 그랬는데 이제 입시에 찌들리고 사회에 찌들리다가 그 관심을 거세당한 것이지 저는 이 관심은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여기 아니겠지만 다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변에 과학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우주 얘기 조금만 해주면은 금방 그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 제 전공은 양자역학이지만 제가 물리를 설명하는 방식은 언제나 우주로 시작이 되고 우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 이거 우문에 현답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예, 김상욱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한 것일 텐데 예,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달이 인간에 있어서 특별한 천체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예, 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것도 이상한 질문이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제 물리학하는 사람들 물론 많이 아니라 기초과학 하신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않고 항상 그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 질문에서 그 단어는 어떤 뜻일까? 이제 항상 이러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질문이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질문을 잘못해서 몇 년씩 헤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것도 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아마 제 책 어디선가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뭐 달에 왜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달에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달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러면 답은 간단한데 답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심, 사실 지구는 굉장히 작은 곳인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지구를 벗어나서 알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천체부터 가는 게 과학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주를 알고 싶고, 우주가 물론 빈 공간, 거대한 빈 공간과 정말 문건만큼의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문건만큼의 물질조차 지구 밖에 있는 것 첫 번째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야지만 우리가 지구 밖에 대한 정보, 과학은 모든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 관심을 갖고 거기 가야 되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도 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처음 본 것도 달일 건데,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라도 망원경을 만들면 여러분 달부터 보지 않을까요? 달이 있으면 제일 크니까, 태양 보면 눈이 상하니까. 그래서 달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관심이고, 저건 왜 안 떨어질까? 뭐로 돼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달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오늘도 보름이라며요. 오늘 밤에도 볼 수 있거든요. 거대한 달을. 그래서 우리에게 태양 다음으로 밝은 밤이 아니게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천체이기 때문에 사실 달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달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렇게 답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아니요. 예, 역시나 또 우문을 드렸는데 현명하게 답을 주셨어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오늘 2월 24일 날을 이제 마지막 최종 시연 심사 날로 잡은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번 대보름 날하고 딱 겹치는 줄은 몰랐는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또 절묘하게 또 의미가 있는 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분이 각별하네요. 예. 김상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은지 교수님한테 이제 좀 말씀을 청할 텐데요. 전은지 교수님은 이제 이 우주과학 전공하시고, 예전에 뭐 독일에서도 연구하셨고, 또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카이스트 교수로 오셨는데, 예전에 제가 뵀을 때도 막연하게 이제 리엔트리라고 하죠. 재진입. 우주선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구 대기권, 그러니까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대기권을 이제 진입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상황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아까 이제 본인 소개하실 때는 이제 유체역학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기 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더 상세한 본인의 연구 분야 한번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박상현 위원장님 만나서 제 전공을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한국에도 그런 리엔트리 전공하신 분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저희 남편도 제가 뭐 하는지 알려준다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는데 네, 어쨌든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저는 제가 무슨 연구를 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거를 당연히 이제 앞에 질문을 하신 분들, 들으시는 분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거라서 뭐 제가 어떤 연구를 하냐는 대답의 버전은 한 12가지쯤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네, 제가 지금 버전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일단 하고요. 제가 하는 건 그러니까 물질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고체, 기체, 액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 더해서 플라즈마까지 있다고 하는데 플라즈마는 그냥 기체의 어떤 좀 다른 형태예요. 그럼 그것 중에 어떤 물질을 공부하냐고 하면 저는 기체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체는 여기도 있죠. 이 방에도 있고 공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 공기가 지구는 그냥 우리가 살 만큼은 우리가 여기 맞춰서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구에서 좀 떨어지면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점점점 밀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희박기체 역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그냥 공식 용어가 희박기체 역학이고 그걸 영어로 하면 Rarefied Gas Dynamics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학문이 왜 필요하냐? 우주에 안 갈 거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주에 나가려면 일단은 뭘 만들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로켓만 지금은 지구를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로켓을 일단은 좀 대충 한 100km, 200km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다 알지. 뭐 일단 다 분리돼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탑재체가 남잖아요. 그게 위성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을 태운 우주선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걔들이 목적 그 아이의 미션에 따라서 뭐 화성을 가든 달을 가든 어디든 가야 되는데 그 아이 그 캡슐 같은 것들이 맞이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라요. 일단은 속도가 대부분 매우 빠르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빠르고 그리고 뭐 희박한 그 주변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은 이거를 내보내려면 지구에서 만들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만들고 위에 뭘 잘 덮어 씌워야 안에 들어있는 매우 비싼 로봇이든 혹은 그게 사람이든 안전하게 보호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무엇을 알고 싶어 하죠. 과학과 공학은 그런데 근데 문제는 보통 공학에서는 실험이라는 방법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잘 디자인된 실험으로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환경 자체가 만들기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계산이 됩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만 특정한 방정식을 풀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방정식 이름은 볼츠만 방정식인데요. 하여튼 그걸 풀어가지고 그런 유동들을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역시 어렵네요. 네. 리엔트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재진입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주선이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지구 대기권에 다시 들어온다. 리엔트리, 재진입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이어서 아마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이제 로켓 또 우주선도 만들고 이제는 누리호가 이제 700km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만든 로켓으로 달 탐사선도 보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가는 것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또 알고 있어요. 그 굉장히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럴 때 아마 전은지 교수님께서 또 맹활약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전은지 교수님은 그래서 이 스페이스 챌린지 DRB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본업인 연구에도 충실하시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이런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DRB 스페이스 챌린지 말고도 다른 쪽 활동하시는 것도 이왕이면 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또 추가 정보가 될 것 같고. 예. 저는 뭐 미약하지만 옆에 앉아 계신 두 분에 비해서 매우 미약하지만 전 청소년 어린이 과학 교육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미래의 저희 동료를 미리 영입한다는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이 어린 친구들도 뒤에 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되게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인터넷이 아예 없었고 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이렇게 보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뭐 책도 막 열심히 잡지 같은 거 뭐 이런 걸 열심히 사다 봐야 정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구해지는 우주에 관한 정보들이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 없으니까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런
딱히 취미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제가 이 일을 해서 결국 먹고 살게 하는 되게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은 굉장히 예민도가 높아서 그때 어떤 그 외부에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진 수많은 정보 중에 저도 좀 유의미한 정보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주로 어린 청소년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이제 재직하시는 곳이 대전에 있으니까 또 대전에서 또 그렇게 어린이 관련 활동하시고 그러는 거죠? 네네. 제가 지금 어린이 뭐 청소년 뭐 우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어떤 기업과 함께해서 카이스트가 하는 우주의 조약돌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교육에 가까운 경연이라기보다 교육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 그리고 뭐 책도 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사실 전은지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 뭐 제가 이 얘기를 교수님 계신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글쓰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이미 쓰신 글이 출판이 되기도 했죠. 네. 예, 그래. 전은지 선생님의 우주 탐사 이야기라고 우주 미션 이야기라고. 네, 근데 그건 아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학생들 타겟으로 쓴 책 굉장히 쉽고 그림이 많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수님의 전문 지식을 한껏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SF적인 상상력까지 더해서 또 멋진 SF 소설 같은 것도 나중에는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전은지 교수님 말씀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소연 박사님께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저희 스페이스 챌린지에서 이제 그 중간에 또 이런 토크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소연 박사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때 오셔서 이소연 박사님 말씀 들으셨던 분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의외로 많이 안 계시네요. 예. 그러면 저 이소연 박사님한테는 이제 많이 했던 얘기시겠지만 또 직접 우주를 체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또 좀 청해보고 싶은데, 뭐, 사실 시간만 허락하면 몇 시간이고 혼자서 우주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제한된 관계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그 말씀을 좀 집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그걸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우주인으로 선발이 되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미리 이제 대비도 하셨겠지만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우주에 가보고 나니까 이게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했던 점들이 어떻게 기억에 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생각했던 것과 가장 다른 건 무중력이에요. 사실 그 올라가기 전에 무중력 비행도 하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가서 파라보릭 플라이트라고 이제 비행기가 쭉 올라갔다가 자유낙하를 하는 한 20초, 30초 동안 무중력이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추락하니까. 다시 올라갈 때 투지로 중력이 2배가 됐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서 지로지가 됐다가 이걸 한 뭐 5번에서 10번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무중력 훈련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냥 무중력 체험이었어요. 왜냐면 20초 동안 뭐 하겠어요. 예. 사실 20초 동안이면은 그때 이제 저희도 그 안에서 컴피티션을 했는데 그 무중력 중에 그 내복만 입은 상황에서 무중력을 만나서 우주복 입는 거 하는데 20초 안에 우주복 절대 못 입거든요. 한 5명 교관이 도와줘도 못 입는데 이제 그 20초 경험하고 잠깐 경험한 게 이제 그 우주선을 딱 타고 궤도에 올라가면 안 멈추고 계속 무중력이잖아요. 그 상태로 몇 시간 동안 계시다 온 거죠? 며칠? 그게 11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20초에서 11일. 20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우주인은 3개월에서 6개월이고 이제 저같이 짧게 가는 사람은 11일인데 이게 아무리 10초나 30초를 경험해도 이게 몇 시간 이상 되는 게 경험하지 않고는 상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기 전엔 제가 상상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막상 올라가서 무중력이 계속되고 제일 사실 초반에 한 3, 4일 제일 괴로웠던 건 그 무중력과 함께 우주 멀미가 와요. 근데 이제 배멀미나 저는 사실 온갖 할 것에 멀미를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면 우주는 어떻게 갔냐고 하시는데 우주에서도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배멀미는 배 내리면 되고 네. 비행기 멀미도 뭐 아무리 긴 항로여도 16시간 정도면 내리거든요. 뭐 자동차는 휴게소에 잠깐 내리면 되고 하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도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토할 것 같고 소화는 안 되고 머리는 아프고 한데 이게 이제 배는 시계 보면서 아, 곧 내리지 2시간 남았지. 비행기는 아직도 8시간 남았다고 이러는데 올라가자마자부터 11일 남았다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게 제일 사실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었던 것은 그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사실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탈 것에 멀미를 하고 심지어는 어렸을 적에는 시내버스도 10분 이상을 타면 멀미를 해서 그 걸어다니는 거리에 학교 다녀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러시아에서 계속 우주인들 그 멀미 연구만 하시는 이제 박사님께 저는 차, 택시, 비행기, 뭐 배, 기차 다 합니다. 우주 멀미는 저한테 더 심할까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멀미 하나도 안 하던 친구도 우주 가면 엄청 심하게 멀미를 앓고 그다음 지상에서 되게 멀미가 심한 사람도 우주에 가면 멀미를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우주 멀미는 약간 다른 물론 인지의 부조화 때문에 오는 게 멀미이긴 하지만 이 인지 부조화의 수준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올라가 봐야 알아. 이러시고 심지어 이제 저는 선배 우주인들한테 되게 감사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 멀미 때문에 돌아온 우주인들이 고생한 게 처음 한 5년, 10년에 이제 계속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아주 많은 연구가 이 우주 멀미를 먼저 그 예측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정말 악명 높은 훈련이 회전 의자예요. 네. 사람 의자에 앉혀놓고 안전벨트 묶은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건요. 미국은 그 퍼스트맨이나 뭐 라이스터프나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막 360도, 280도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아,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구나 느꼈는데 미국은 정말 크게 만들고 사람을 묶고 전기를 쓰고 미케니즘을 써서 사람을 막 3차원적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 의자에 앉혀서 의자만 돌리면서 3차원으로 돌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박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딸깍 딸깍 소리가 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왼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해요. 그럼 전정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지는 제가 3D로 도는 것처럼 눈만 가려놓으면 느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대부분 우주인 훈련생들은 1분 안에 토합니다. 네. 그래서 안고 안전벨트를 딱 메고 첫 훈련 받은 날 세숫대야를 무릎 위에 올려주는데 뭐예요? 알게 돼. 근데 묘하게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거 한 번 그 회전의자 하고 나면 오후에 아무 훈련도 못 해요. 계속 어지럽거든요. 예, 예. 이게 토천지 고문인지 훈련인지 모를 상황이 되는데 묘하게 늘어납니다. 처음에 1분에 토했다가 3분에 토했다가 10분에 토했다가 15분에 토했다가 근데 그때 유럽 우주인이 제일 부러웠었어요. 유럽은 과학적으로 이 훈련이 우주 멀미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유럽 우주인들이 열애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그다음에 한 2, 3년 뒤에 미국도 몇 번을 해봤지만 우주 멀미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없어졌고 러시아도 최근 한 5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아, 그럼 이젠 더 이상 그 훈련은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아 좋아졌으니까 우주 가면 안 하려나 보다 했는데 저 3일 멀미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 근데 재밌는 것은 아마 교수님도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배울 땐 이거 왜 배우는지 모르는데 막상 뭔가 아 이거구나 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우고 하면 아 이거 왜 시키지 하는데 그게 실제로 활용되는 걸 보면 아 이거구나. 근데 우주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미도 그렇고 돌아와서 피 때문에 쓰러질 때도 그렇고 모를 때는 우주에서 바이러스가 걸렸나? 이거 우주에 뭔가 잘못됐나 하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아 인지가 이렇고 시각이 이렇고 뇌가 이렇게 하니까 멀미를 하는구나. 그다음에 처음에 우주인들이 지상에 내려오면 다 쓰러졌어요. 그냥 픽픽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주인 세대들은 다 가둬놨어요. 혹시 이분이 뭔가 몹쓸 바이러스를 몸에 들고 있고 이렇게 픽픽 쓰러져 있는 게 감염인가 싶어가지고 한 달까지도 가둬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무중력이 되면 모든 피가 가슴하고 머리에 머물러 있고 팔하고 다리로 안 내려가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가슴하고 머리는 아, 우리가 피가 되게 너무 많구나 생각하고 소변을 보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인들은 본인의 평소의 피보다 80%만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팔은 가늘어지고 다리도 가늘어지고. 왜냐면 근육에 피가 안 도니까. 근데 멀쩡하게 살아요. 왜냐면 부족하다는 느낌 못 받아요. 왜냐면 직립보행으로 중력으로 몇만 년 산 사람은 다리에 피가 부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엔 센서가 없어요. 목에만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뇌에 피만 충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내려오면 중력 때문에 한꺼번에 쫙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였는데 바이러스였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년만 추적 조사하고 이 사람을 관측해도 알 건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생각. 우리 코비드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삼시세끼 우주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으면 세 분은 우주 갔다 오고 저만 안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갔다 온 얘기를 정말 입에 거품 물게 하세요. 그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온 분들 얘기하듯이 내가 저기 있을 때, 내가 저기 있을 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면 놀라울 게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 해보는 것과 상상하는 것과 듣는 것, 여러분 자전거 만들어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상상하고 이론으로 배우고 듣는 것과 내가 만들어 보니 절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소연 박사님이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11일을 지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실 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의 우주 비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네트워크 사이에서도 이소연 박사님이 지구에 귀환할 당시에 그 캡슐에 같이 탔던 분들, 그리고 그 캡슐이 지구로 귀환할 때 어떤 그 사고라고 표현합니까? 네,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예, 네, 그게 일반적으로. 예, 뭐 워낙 이제 건강하시고 그래갖고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그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그 당시에 분명히 미리 아셨을 테고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 저 그래서 그 교수님 사실 저 리엔트리 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알고 되게 친밀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리엔트리 때 사고 났거든요. 네. 사실 뭐 사고 많이 나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사보다 훨씬 위험한 게 유인우주에서는 리엔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계공학을 했고 물리를 배웠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론만으로 알던 게 이제 우주인이 되고 그게 제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아폴로 캡슐도 바다로 내려요. 그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캡슐도 바다로 내려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대부분 캡슐이 땅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위험하게 러시아는 왜 땅에 내리고 난리야. 미국처럼 바다에 내리지.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순진하게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그 리엔트리 재진입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 터치다운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하라고 받고 하면 왜 위험하게 땅에 내려요? 이제 이렇게 교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그 속도로 내려오면 땅이나 바다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속도에서는 바다가 훨씬 더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 표면이 스프링이 돼서 튕겨 나가면 그 지상처럼 뚫고 들어갈 때보다 충격량을 모두 우주선이 받기 때문에 훨씬 충격이 크대요. 우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찌그러지면 덜 다치는데 자동차가 멀쩡하면 사람이 훨씬 많이 다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박도 이렇게 때리면 깨지면 안 아픈데 안 깨지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면이라는 것도 엄청난 장력으로 튕겨내서 충격이 커서 사실은 어떤 이상의 속도가 넘어가면 수표면이 훨씬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러시아가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 저렇게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미국은 그 넓은 땅을 놔두고 바다로 내리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제가 내려왔어야 될 지점에 500km 바깥에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여의도에 내리려고 했다면 북한에 내린 겁니다. 개성 이 부분에 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재진입을 해서 원하는 곳에 내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 스페이스X가 정말 멋있게 막 내려주고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 특히나 엔진 없이 낙하산만 달고 뭔가 내려오는 게 딱 관역에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대기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희박대기, 우리 또 대기층이 두꺼운 곳, 여기 공기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희박한 대기들 사이에 공기에 대진입, 그러니까 대기에 재진입하기 직전까지 통신이 돼요. 이제 그때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고 지상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통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 분자들하고 엄청난 마찰 때문에 그 우주선 바깥이 한 3,000도, 4,000도 정도로 올라가서 그 불꽃이 한 몇천 도가 되면요 색깔이 거의 없어요. 정말 뜨겁겠구나라는 게 유리창 바깥으로 느껴집니다. 예,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서 안테나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공기 중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 때까지는 통신이 불가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딱 페네트레이트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기 때문에 정상대로 들어갈 거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맨 위에 헤비테이션 모듈이라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모듈이 있고 중간에 이제 디센딩 모듈이라고 사람이 타 있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딱 내려오는 모듈이 팽이처럼 생긴 게 있고 바닥에 엔진하고 뭐 이제 산소통이 붙어 있는 인스트루먼트 모듈이 있는데 걔네도 떨어져요. 가운데 것만 들어와서 이 대기를 재진입하기 직전에 위하고 아래를 떨어뜨리고 팽이같이 생긴 사람이 딱 들어있는 엑기스만 들어오는데 이 위쪽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타이밍이 딱 되면 그 나사 바로 위에 폭탄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나사를 풀러내는 게 아니라 터트려 버려요. 그러면 그냥 위에가 떨어지는데 4개가 붙어 있는데 2개만 터지고 2개가 안 터졌어요. 그래서 이 위에 저희의 우주선보다 훨씬 무거운 애가 달린 채로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아래 사람이 탄 곳은 바깥이 3,000도가 되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열이 되는데 위에 모듈은 단열이 모듈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타요. 그래서 얘네가 계속 타서 떨어지고 그래서 제 유리창 밖에 뭐가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이제 옆에 커맨더한테 바깥에 뭐가 반짝거려요. 근데 이것도 재밌었던 게 제가 백업이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우주인들이 훈련할 땐 러시아 우주인들이 워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옆에 저 같은 이런 일주일짜리 우주인들한테 설명을 해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는 백업이었기 때문에 백업 우주인들은 1년 뒤에 갈 사람들이라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설명을 해주세요. 웃으면서. 심지어는 수업 끝나고 하얀 칠판에 막 3시간씩 설명해 주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럭키였는데 그 재진입 훈련을 한 날 제 백업 커맨더가 그 훈련하면서 장난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가 모듈아 뭐 하면서 농담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정말 순진하게 근데 이거 떨어지면 창밖으로 떨어진 애가 날아가는 게 보이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너 수업 끝나고 남아서 이 하얀 칠판에 막 그림을 그리면서 너 분리했는데 창밖에 뭐 보이면 큰일 난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분리했는데 창밖에 뭐가 보여요. 그래서 보여요. 이거 안 되는 거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커맨더는 4번째 비행을 하시는 완전 베테랑이셨어요. 헛것 본 거야. 너 처음 가잖아. 너무 긴장했네.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왼쪽에 패기 윌슨이라고 또 2번째 비행하신 미국의 베테랑 우주인이 또 이제 같이 웃으면서 그래 다들 처음 비행할 땐 그래 이랬는데 왜냐면 양쪽 끝에만 창이 있고 가운데 커맨더는 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패기가 뭐 있는데? 이러셨고 이제 이분이 뭐 있는데 하면 가운데 분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거장에서는 왼쪽 분이 더 높았고 소유주에서만 이분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그 대화가 오가는 중에 이미 이제 알람이 켜졌고 삐삐 소리가 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때까지는 기계상으로는 분리가 잘 됐다고 했기 때문에 분리가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센서가 오작동한 거죠. 사실 안 터졌는데 터진 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블리스틱 리엔트리라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아무 컨트롤 못하고 총알처럼 박히는 자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로 바꾸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정상으로 내려오면 가장 높은 G가 가슴에 한 3.5G 정도예요. 3.5G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무게의 사람이 3.5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숨쉬기가 조금 힘든 정도입니다. 장난칠 때 친구들 한 2-3명 올라가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제 이렇게 블리스틱 리엔트리가 되면 16지까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위에 16명이 올라간 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16지를 어떻게 느꼈냐면 진짜 이렇게 생긴 뭐 종이 한 30페이지, 40페이지짜리가 이머전시 리엔트리 책이에요. 근데 이걸 들고 있으면 이게 16배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을 누르고 숨을 조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km 바깥으로 떨어졌고 원래 정상으로 떨어지면 저희가 딱 공기 중에 나와서 하늘에 보이면 헬기 세대가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땅에 딱 부딪히면 그 헬기에 내린 분들이 뚜껑을 열고 저희를 꺼내주고 하는데 이제 저희를 잡으려고 헬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 구멍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저 뒤쪽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도 모든 레이더가 저희가 들어올 곳에 다 향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뒷문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션 컨트롤도 얘네 어디 갔지? 그래서 아마 그 성인분들 중에 그때 생중계 TV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분이 네 이제 곧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뭐 들어와서 현장 연결할 거고요 막 흥분을 하시다가 광고가 한 30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도 실황을 모르고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과학기술부도 뭔지 모르고요. 항우연도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주청도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청의 MCC에도 카메라가 나가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내려왔고 이제 원래 프로토콜 상은 저희는 내려와서 터치다운을 딱 하면 30분 정도는 기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주선이 미스를 해도 50km, 100km 미스하기 때문에 레이더가 찾고 구조대가 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멀어진 줄 몰랐어요. 저희는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열고 나갔더니 아무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리듐 새틀라이트 폰 열어서 연락하고 이제 하는 걸 할 텐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사고조사반이 저희한테 이제 확인해 준 결과는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생환 모듈이 붙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무거워서 저희가 거꾸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열을 차단해 주는 게 그 디센딩 모듈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두껍게 철판으로. 근데 원래 얘가 두꺼워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위에 더 무거운 게 있으니까 돌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서 올라온 거죠. 사실 해치까지도 다 탔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조사반 얘기가 한 10초, 15초만 그 자세를 유지했으면 그 해치가 완전히 타 없어지면 안이 타는 속도는 몇 초가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밖이 3000도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체도 찾지 못했을 거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한 10초 남겨놓고 보조 낙하산이 켜져서 이 낙하산이 공기 저항 때문에 우주선을 위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이 타면서 돌렸고 그다음 주낙하산이 켜지면서 브레이킹을 했고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바깥에 해치가 얼마나 탔는지 안 보여요, 저희는. 그리고 위로 내려왔는지 아래로 내려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생존한 사고 중에는 가장 위험한 사고로 기록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니면 도인 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살거나지 다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런 사고에서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옛 소련에서는 그렇게 리엔트리가 잘못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있습니다. 예, 러시아에서는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네, 네. 아, 한 번이 아니고? 기록에는 한 번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 러시아 우주 비행 때는 발사 때 돌아가신 분과 내려올 때 돌아가신 분이 전투기 훈련하다 돌아가신 걸로 기록에 남아있는, 왜냐하면 그때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경쟁하던 때라서 실수해서 죽었다고 보고가 되면은 이제 게임에 진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라지신 우주인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소연 박사님은 그 흔히 하는 이게 말로 정부가 제가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돌아오실 때. 공개가 안 됐어요. 당시. 자, 뭐 이렇게 또 흥미로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제 본행사까지는 이제 10분도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그 세 분 어렵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질문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손 드신 남자분.
네, 잠깐만 저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주 경쟁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달에도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성도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주선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식량 문제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현재는 지금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식량을 공급받아서 우주에서 먹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다행성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화성 같은 먼 행성을 가기 위해서 장기간 우주 여행을 할 때 그런 식량을 계속 받아서 쓰면 무게도 많이 나오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우리 인류가 조금 더 우주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 컴피티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나사와 미국의 공학대학교들 컨소시엄의 무슨 스페이스 인스티튜션인가 해서 이제 몇 개 학교들 인스티튜션이 있고, 또 주정부가 어느 정도 그 자금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미래 우주 식량 컴피티션을 해서 보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류를 키워서 그 해양에 있는 조류를 키워서 이제 영양분을 뽑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싸가지고 가는 건 씨앗만 싸가서 우주에서 키우는 거. 근데 아직은 딱 이렇다 할 솔루션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마 우리 스페이스 챌린지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아이디어로 컴피티션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을 키우는 아이디어도 있고,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벌레를 키우는 아이디어들도 있고, 사실 그 한 몇백 개 들어오면 한 70개 정도는 대동소이해요. 뭐 그 에코 시스템을 만들어서 풀을 키우고, 위에는 뭐 아래는 물고기가 살고 위에는 뭐가 살고 하는데, 이제 또 다양한 다른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도 많고, 3D 프린팅으로 음식을 찍어내는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재료는 지상에서 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기 구조물이나 유기물들이 아직은 우주에서 발견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 마션에서처럼 거기에 있는 흙이나 거기에 있는 뭐 메스는 활용을 하고, 아주 작은 에센스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서 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현재 나와 있고, 그런 이제 컴피티션들은 학생들이 대상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엑스프라이즈, 스페이스 엑스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아예 회사들을 상대로 몇백억 규모로 그 또 컴피티션을 해요. 그러면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는 여러분 자전거 하는 것처럼 뭐 며칠 동안 몇 킬로그램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몇 킬로그램 이상 만들어내지면 안 되고, 산소를 얼마 이상 소모하면 안 되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잡고 기업들을 상대로 컴피티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많은 상업 기업들이 곧 그 정거장을 짓고 곧 그게 상업화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즈를 따면 투자를 받고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금이 오기 때문에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갖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 여러 많은 아이템 중에 그런 식품이나 음식 쪽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주식을 우주 가서 먹어보니까 한국은 우주에 우주 보내는 적도 없는데 워낙에 그 가공식품들하고 3분 요리들, 포장 요리들이 잘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처리만 하면 바로 우주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식품연구원이나 원자력연구원은 그 러시아 우주청에 공급하기도 했었어요.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각광받는 산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저희처럼 직업우주인들은 음식이 맛이 없거나 뭐 해도 컴플레인 할 수가 없었어요. 출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우주가 여행이 되면 그 음식은 럭셔리 굿즈가 될 거라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그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셨다면 관심 갖고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스페이스 챌린지 때는 저 식품공학 전공하시는 친구분들도 좀 데리고 오세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손 드신 분. 우주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현재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대기권에 이제 진입을 시켜서 태워버리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지구 대기권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고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최근에 받았었어요. 우주 쓰레기는 사실은 지금은 대기권으로 밀어 넣어서 이제 태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대한 연구로 좀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뭐 로봇팔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자석을 쓰겠다는 사람, 뭐 그물을 쓰겠다는 사람, 온갖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당연히 타는데 그게 뭐 한 10km, 3km 이런 데서 타는 게 아니라 타는 지점이 한 7, 8, 90km 이쯤이거든요. 혹은 더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을 이제 해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뭐 지금은 사실 인공물도 계속 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뭔가 계속 내려서 타고 있고, 또 운석들도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이벤트가 아주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뭐 3,000개씩 위성 쏘고 있으면 걔들 계속 버려가면서 갈아 끼워야 되고, 그리고 VLEO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초저궤도라고 부르는 Very VLEO도 요즘에 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말하는 궤도가 180에서 300 사이예요. 그럼 거기는 거의 뭐 계속 쓰고 버리는 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쓰레기 처리에 집중이 되면 이벤트가 자주 일어나겠죠. 그럼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저널로 냈더라고요. 아주 최근입니다. 제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인가 거기서 논문을 봤는데, 일단 이 사람이 기초 연구만 했는데 그 사람 결론도 그거였어요. 약간의 조성들이 변하는데 이 이벤트들이 하루에 12번 일어나거나 하루에 200번 일어나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가루가 남아서 어떤 이런 층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면 태양빛이 못 들어오면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처리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면, 그걸 태워서 없앨 거면 가지고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반드시 이제 대두가 될 문제 혹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저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부분인데 이미 또 거기에 대해서 저널도 나오고 그랬군요. 예.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예. 혹시 뭐 망설이다가 할까 말까 하셨던 분, 예. 어렵게 모신 세 분, 예. 요 가운데 남자분.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하기 앞서서 좀 감사한 말씀드리는데, 모두 아실 텐데 어렸을 때 우주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에서 이소연 박사님도 보고 보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제가 로켓공학자를 꿈꾸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공부는 뭐 저 최선대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제 화성만 하더라도 로켓이 다 3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목성 뭐 이런 행성을 가려고 하면 훨씬 더 수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 이 로켓이 아무리 개발이 되어도 이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로켓 개발 이런 기술에 좀 벽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적어도 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나 로켓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이걸 진로로 잡아도 될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되실지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화성까지 3개월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가장 고성능 로켓으로 화성까지 가려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아마 뭐 3개월 정도까지 당겨보겠다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만큼 더 가속을 낼 수 있는 로켓 엔진을 쓰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그 우주항공역학에서 지금 뭐 전문가들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만큼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가속한 만큼 똑같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효율이 좋은 엔진이 사실 새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성도 그렇고 화성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외행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항성계까지 가는 유인 우주선은 사실 가까운 뭐 몇 세기 안에는 사실 개발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대신에 태양계 안에 있는 바깥 행성들까지 날아가는데 필요한 로켓 엔진 기술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예,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당연히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을 때 그때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아마 똑같은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배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도양까지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3, 4년씩 지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주에 대해서 물리학이 주는 유일한 조건은 배속도 C밖에 없거든요. 물론 C에 도달하는 건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주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뭐 당연히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가서 무언가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빠른 속도로 그 이동하는 것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으로서야 지금 너무나 그 먼 미래같이 느껴지고 금방 발전할 것 같지도 않게 보이겠지만 의외로 또 과학기술의 발전의 역사에서는 의외의 또 작은 단서들이 놀라운 또 그 도약을 이뤄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제 막 나가려고 그 전까지는 정말 나갔다 오는 것이 한번 해보는 정도의 시도에 불과했다면 최근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10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 이제는 정말 나갔다 오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정례화시키는 느낌으로 가는 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연구를 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시는 건 이해는 가지만 지금이야말로 연구하실 분들이 꼭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서 그 한 분씩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마지막 말씀을 청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연 박사님하고 네. 또 전 박사님도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질문 자체가. 왜냐면 저 질문을 이렇게 받았다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화성 너나 나나 다 가고 화성가는 로켓 찍어내는데 제가 굳이 연구를 해야 할까요? 란다면 아 그래 로켓보다는 딴 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할 텐데 지금 그렇게 6개월 막 1년씩 걸리는데 내가 어떻게든 조금 더 당겨보고 뭔가 달라지는 게 브레이크스루 찾아보고 할 때가 진짜 할 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고 잘 안 되니까 하면 안 되겠다보다는 너무 멀고 잘 안 되니까 내가 가서 해보자가 저는 더 맞는 자세인 것 같고 아직 우주 분야는 그래서 내가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큼 완성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분야도 진짜 할 게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하셔서 현실적으로 그쪽에 투자가 되나요? 직업은 있나요? 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인 뭐 흐름은 어떠나요? 이거는 다른 문제고 질문 자체를 아주 먼 게 있으니까 그것만 집중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비슷한 또래나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진로와 내가 할 게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일 텐데요. 제가 아직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로 살아오면서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시작하면 무조건 안 된다. 처음엔 안 돼요. 그게 아마 전체 여정에서 바라보면 한 10%의 시간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간이었고 잘 안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10%의 시간과 경험들 속에서 분명히 내가 몰랐던 아예 다른 길이 보이거든요. 보통 모든 연구는 여기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알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완전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모두에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주가 유망한 건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하지만 뭐 그것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긴 한데 좋아하시면 그냥 이리로 가면 뭐가 있겠지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다른 멋진 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꼭 저의 미래의 동료가 되어주시길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잊지 말고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우주를 향한 열망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캐리어와 관련해서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남아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해요. 예,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토크 콘서트 이렇게 진행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 빛내주신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